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합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한동훈, 이재명 여야 첫 대표 회담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대표의 만남은 지난 2013년 이후 무려 1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관전평 한 말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상황은 만나는 것 자체로 의미를 둔다. 어떤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되고 이번 처음 만남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만나면서 서로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은 성과라기보다 일단은 만났다 라는 데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 여야 대표의 첫 번째 만남 뉴스픽스에서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그 돌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정말 아프고 억울한 느낌의 발언인데요. 과연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SNS에 올린 글인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주시죠. 사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막 건조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돌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꼭 시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뭐 시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딱 보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 쓴 거냐면 돌 맞은 개구리 입장에 쓴 거예요. 네. 그렇죠. 문다혜 씨는 지금 그 돌을 누가 던졌는지 모르지만 그 돌로 인해서 자신이 맞았다. 그게 왜 하필 나여야만 하는가? 정치인의 가족들이 이 겪는 순환들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역사 이래로 집권을 했던 왕이나 집권자가 몰락하게 되면은 그 가족까지 같이 과거에는 그렇게 능지처참 당하면서 고난을 겪었었던 거죠. 근데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원망의 뉘앙스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대사를 이용한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 돌 누가 던졌을까? 그걸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하면서 저 보십시오. 더 프로그, 개구리. 범죄자가 걸어간 길 위에 내 터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만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이렇게 질문하죠. 그 돌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깨진 창문을 밑에 그림을 같이 달았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이렇게 문다혜 씨 주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실소유주인 태국항공사 임원으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전 사위죠. 서모 씨를 채용하고 문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씨 가족을
지원한 규모가 2억 원이 넘는다. 왜냐면 서모 씨가 전 사위 서모 씨가 받은 월급 합쳐 보니까 2억 원 정도 되더라. 이렇게 계산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기력한 어떤 좌절감 같은 게 좀 느껴지는데요. 초등학생 손자가 보는 그 교육용 태블릿 PC까지 좀 압수를 해갔다고 해요. 그거는 조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손자가 사용하고 있었던 그 태블릿 PC라고 야권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PC 적시된 게 세 대고 세 대 중에 2대를 가져갔고 손자 거는 안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서로 아이패드 가지고 이제 압수사실 가지고 서로 이렇게 공방이 벌어졌는데 어찌되었든 뭐 손자 방에서 뭐 또는 다른 태블릿 PC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가족들을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녀들을 이렇게 그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받은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번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치보복에 규정하고 이것이 이 과도한 조치가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패를 덮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으시겠습니다만 각자 보는 입장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도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찌되었든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부터 쳤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치 보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은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트라우마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당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와 트라우마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면 3년도 너무 길다라고 얘기하면서 탄핵 프레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검찰이 본 당사자도 아니고 그 가족을 치는 것은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서거 트라우마와 탄핵 트라우마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야권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끝없는 칼춤, 결국 전임 대통령 모욕 주고 괴롭히고 결국 수사선상에 올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이었을 뿐이다라고 친문계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타기다 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하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손자 아이패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팩트만 놓고 보면 문 전 대통령 사위가 받은 월급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지 피의자로 적시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그 수사 선상에 올라가게 된 게 조국 대표의 딸인 조민 씨가 장학금을 받았다. 그것이 결국 이 조국 일가에 도움을 줬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조국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다혜 씨 전 남편 서모 씨의 월급이 이 그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혜 씨 일가가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문 전 대통령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 생활비를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는 한동안 상황에서 지원했죠. 네. 서모 씨가 월급을 받게 됐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그만큼 그 도움을 중단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월급이 그래서 뇌물이 됐다라는 것인데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그와 비슷한 사례가 조국 대표의 조민 딸 조민 씨의 장학금 사례가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조사를 김건희 씨는 하나도 받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조사하러 간 검사들의 휴대폰을 제출받고 네. 출장 조사 서비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김건희 박사의 수첩 하나라도 챙겼느냐,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느냐, 라면서 비판을 합니다. 조국 대표는 지금 그 3시간 20여 분 동안 조사를 했고요. 마치고 나서 취재진 앞에 이 수사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조국 대표가 밝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국법을 지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했다. 이상직 전 의원을 알지도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의 관례에 따라서 진행됐다라고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조국 대표 입장은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수사다. 그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검찰의 칼날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목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본 도의에 어긋난 수사라고 생각한다.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이 향하는 칼끝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그 보도가 나오자마자 많은 비난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해졌고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고 그 이후로 이 상황은 흐지부지 되었죠. 일단 팩트는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요. 또 다른 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실. 그런데 이건 그때도 검찰이 두 사람을 다 구속시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보수 진영은 이거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란 권력을 쥐게 되면은 그 다음 정권으로부터 이러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좋지 않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암흑한 그 군사법정에서 내가 죽더라도 정치보복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정치보복이 계속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보복인지 아닌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상황을 다 차치해놓고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이 부분은 여당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얘기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법대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법대로 하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만인 앞에 법이 공평해야죠. 그럼 김건희 씨 수사해야죠. 근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검찰의 편향적인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건 저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론조사 해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생 코멘트는요. 근본적 재창당 해내지 못해. 네, 과연 누구의 발언일까요?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총선 5달이 지난 지금 탈당을 선언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은 소위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명 그룹이 나와서 창당했고 여기서 출마했는데 딱 당선된 사람이 김종민 의원 한 사람입니다. 네. 이제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죠. 근데 김종민 의원이 자력으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예, 운이 좋아서 당선된 거예요. 결국 새로운 미래는 22대 총선을 치른 지 5개월 만에 원외 정당이 됐습니다. 자기 원내에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원외 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하기로는 기존의 보수와 진보가 권력 투쟁에 몰두한 나머지 민생을 돌보는데 소홀했다. 그래서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왜 탈당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은 있으되 여기에 유일한 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 김종민 의원이 있는데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전체 당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국회 가면은 그냥 n분의 1일 뿐입니다. 거대 여당과 자기보다 더 많은 세력을 갖고 있는 다른 당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하죠. 그런데 여기서 7월 전당대회 때 본인이,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당대표로서 정권을 부여받는다면 남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단독 대표로 추대하지 못했다라는 당 내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의해서 러브콜로 새로운 미래 결합을 했는데 자기 유일하게 당선이 된 국회의원이고 그럼 당대표를 맡겨달라, 추대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원 당규에 따라 최다 득표자가 대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김종민 의원, 더군다나 의회에 나가면 그저 n분의 1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 새로운 미래라고 자기가 입었던 이 겉옷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죠.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을 찾겠다. 명분은 여야, 진보, 보수 모두 무능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살 길이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탈당을 두고 향후 민주당 복당이나 조국혁신당 입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것보다는 조국혁신당으로 입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새로운 미래로 결합하게 된 것이 비명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 많은 수의 친문 그룹이 새로운 미래로 창당하는데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김종민 의원이 갔는데 이 새로운 미래와는 결이 조금 다르지만 조국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대표로 해서 조국혁신당이 지난번에 굉장히 약진을 했죠. 그런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종민 의원이 자신의 당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역구의 의원을 둔 새로 한 석 더 플러스가 되면서 12석에서 13석이 되면서 지역구에 근거를 둔 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국혁신당으로서 이거는 보통 의미가 큰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고민을 할 것이고 이러면서 제 생각에는 김종민 의원이 더군다나 친문 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으로 입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탈당하자마자 바로 가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한동안 무소속에 있다가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네. 김종민 의원 탈당으로 새로운 미래는 현역 의원이 없는 원외 정당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좀 존재감이 미미했던 건 사실인데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뭐 새로운 미래가 올 수 있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정치 그룹에서 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면 사그라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정의당이거든요. 정의당을 대체해서 조국혁신당이 떴지, 정의당은 원내 정당에서 원외 정당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지금 기자들이 정의당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지 않아요. 정의당의 입장을 묻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어떻게 앞으로 정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자들조차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고 언론에 비춰지지 않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라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지금 새로운 미래는 현역 의원이 있었을 때 그래도 김종민 의원이 의회에 등단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새로운 미래가 있다라고 알려졌지만 지금 내 정당에서 원외전으로 빠져나간다는 건 더 이상 기자들이 궁금해하지 않고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만 스포트라이트를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미래는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인가? 전 정의당과 같은 케이스로 갈 거라고 봐요. 정의당은 진보정당이었지만 사그라들었는데 이번에는 진보적이지 않고 중도정당 정도 되는데 사그라들지 않겠느냐. 가슴 아프지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비판으로 공개 행보를 재개함에 따라 이낙연 전 총리가 언제까지 자맥을 이어갈지도 주목되고 있죠. 꼭 이재명 민주당 비판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권은 본진은 민주당, 쇄빙선은 조국혁신당,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과 함께 연합부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본진이라 일컬어진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워낙 각인돼 있으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정당에서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비판을 한 것이죠. 물론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북한처럼 수령, 당, 인민 하나로 딱 100% 다 의견 통일되면 그게 무슨 공산당이지 그게 민주정당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좋고 그런 차원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민주당의 다양하지 못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떠오르는 것이죠. 왜냐? 김부겸은 이낙연이랑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의도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고 김부겸이 혹시라도 대권 주자 혹은 주자로 떠올랐을 때 야권의 유력한 주자로 떠올랐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판하기 어렵다. 근거가 대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김부겸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낙연 전 총리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분명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가진 이름값이 분명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워낙 이낙연 전 대표가 당내에서 민주당 때 얘기해 당내에서 찍혔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찍혔기 때문에 네. 새롭게 그 민주당으로 복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미래에서 활동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부에 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조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앞으로 남아있는 2026년의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 다음 대선은 또 어떻게 치를 것인가까지 본다면은 어쨌든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는 새로운 미래로서는 굉장히 암흑기가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동명기가 될 수 있다. 이 동명기 때 당내에서 뭐 자력갱생을 한다든지 역량을 보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버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인지 이거는 당내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엄혹한 동명기 또는 빙하기가 도래한 거 아니겠느냐. 새로운 미래에게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김건희 여사도 의대 2,000명 완강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된 논쟁 누구의 발언일까요? 지난달 29일 진행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역시 2,000명 증원의 뜻이 완강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전화 통화를 1시간가량 했대요. 1시간가량 하면서 이 통화에서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바, 지금 의료대란 문제까지 연결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무리다라고 김 여사한테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김 여사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야기해라,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선 이제 진중권 그 교수가 이제 일반 그 유튜브 나와서 발언했다라는 거죠. 무리한 거다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부분은 굉장히 뭐랄까 완강하더라고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된 거고 뭐 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김 여사가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의사 증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은 우리도 정부도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에 의해서 2,000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반대편에서는 근거 없다 2,000명 무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역시 완강하다라는 것이죠. 정부가 뭐 왜 응급실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현장의 의료 공백, 의료 대란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 의대 증원 강행에 대한 우려를 전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증언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현 대표가 증언폭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대요, 용산에. 그런데 반려됐답니다. 여기서 반려는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한테 전달하지 않고 되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완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언은 물러설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한동훈 대표는 상황이 심각하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근데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대통령실에 뭐 보고서를 낸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반려됐고 그러니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내부 말고 외부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언론에서 저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통령실에서 반려했지만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이 의료대란 문제가 결국은 또다시 윤한 갈등의 불씨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저는 어쩌면 지금 가장 머리 아픈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지난주 국민의힘 연찬회를 통해서도 드러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연찬회라는 것은 사실 원래 집권여당 연찬회라는 것은 정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부 장관들이 와요. 가서 직접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원들 앉아있고 의원들 앞에는 대표가 앉습니다. 그 대통령도 와요. 그래서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 으쌰. 이게 연찬회거든요. 근데 정작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부 측에서 나와가지고 이번 의료 개혁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면서 의대 증원 방침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대요. 그런데 이 설명을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일정이 있다라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너무 황당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이런 사례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하고요. 전무후무하죠. 네. 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우리 국정을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설명하는 그 시간에 저는 약속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대표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브리핑, 그 프리젠테이션을 듣기 싫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끝나고 다시 돌아왔대요.
이게 되게 엄청 이상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엄청 이상한 걸 보고 기자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그래서 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더 확인했죠. 한동훈 대표가 진짜 자리를 떴느냐? 이래 떴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 상황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표 눈치 보지 않고 마이웨이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프리젠테이션 했던 장윤석 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주호 부총리, 이 세 사람이 그대로 대통령실에 가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상황을 보고했을 겁니다. 이건 뭐냐? 또다시 윤한 갈등으로 다시 불이 붙는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제가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하다. 그 원칙을 갖고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곧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대통령실 눈치 안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옳으냐, 아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근데 무엇이 옳다라고 판단을 누가 하죠? 그 주체가 하는 거예요. 예. 한동훈 대표가 생각할 때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 그 판단을 한동훈 자신이 한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자신이.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전무후무하게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정 갈등 해법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당과 정이 갈등으로 번졌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 대표가 외부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불참했고 이 부분이 단순히 한동훈이라는 여당 대표가 바쁘니까 저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벌어진 거예요. 이 벌어진 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국정 운영에 차질이 되면서 동시에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연찬회를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조차도 제대로 소화하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국민적 비판 받아도 국민들이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네. 분명한 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존심 싸움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 이재명 첫 회담, 성과는입니다. 당초 90분으로 예정됐던 여야 당대표 회담이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회담에 앞서서 두 대표는 각각 10분 넘게 모두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회담 내용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공개가 됐던 모두 발언에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기싸움이 팽팽했다고 하죠. 원래 회담 다 생중계하자고 했었잖아요. 네. 생중계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를 놓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피곤해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그런데 보니까 공개가 되는 모두 발언에서 기싸움 팽팽했다.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의 회담은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다 짜놔요. 동선이 어떻게 이쪽 한 대표가 이쪽에서 나오고 이 대표가 이쪽으로 나와서 가운데서 서로 악수를 한다. 이것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비공개로 그러니까 모두 발언을 어떻게 한다, 몇 분 한다 이것까지 다 미리 다 짜놓고 타임테이블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몇 분 동안 누가 배석하고 이때 나오는 음료수는 뭐고 식사는 뭐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정치는 그래서 의전이에요. 이걸 다 나오고 나서 나중에 공동 성명서 쓰고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분 단위로 정리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오니까
10분씩 모두 발언. 그러니까 내가 이 회담에 참여하는 나의 입장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거 국민께 공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양쪽이 10분 정도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회담하고 결과 내는 건데 이 10분에서 한동훈 대표 길게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13분 동안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훨씬 넘어서 18분 네. 동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 과정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8번 민생과 격차라는 단어를 7번씩이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해 질세라. 이재명 대표는 독재라는 단어를 2차례나 사용하면서 그렇잖아요. 윤석열 검찰 독재라고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와 여당의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모두 발언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서로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 이재명 대표가 더 이렇게 막 더 얘기한 거 10분 지키죠. 왜 18분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관련 내용을 모두 발언해서 불쑥 꺼내서 사실 파장이 이렇습니다. 사전에 의제로 정해지지도 않은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으로 거짓 정치 공세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계엄령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 이야기거든요. 계엄령 얘기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먼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박근혜 정권 하에서 2016년, 17년 이때 촛불 시위 때 만약에 탄핵 과정이 넘어가서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무효가 되면은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위수령 떨어뜨리고 계엄령한다. 이것이 실제로 나왔거든요. 문건이 나와버렸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역시 야당에 있는 겁니다. 서거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 정권에서 계엄령 엄청 떨어지고 뭐 긴급조치니 위수령이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 MZ세대는 모르지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엄령이라는 이 살벌한 단어가 역사 속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현실에 등장하니까 자극제가 된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당 대표 만났는데 계엄령 얘기를 했어요. 불쑥 꺼냈어요. 이게 전시사변에 의해 주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무력 충돌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고, 근데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때 얘기했던 것은 접경지에서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북풍을 일으켜서 막 계엄령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한테 그러니까 제보받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최고위원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서 끝난 걸로 알았는데 대표가 얘기했어요. 이건 이 질이 다른 거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이걸 또 설명해주는 천준호 정책위의장이 또 얘기했어요. 라디오에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있었던 그 계엄령 트라우마 플러스 누구한텐가 제보를 받았다, 미리 선수를 쳐서 절대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아주 전략하에서 발언을 한 것이다. 야당 대표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거론하는 이유는 좀 전략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본회담 2시간 넘게 진행됐고요. 다양한 의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어제 회담 결과 총 8가지 합의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 합의안 어떻게 보셨는지요?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아니라 전략기획위원장이었다는 거 정정하고요. 지금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 공동 발표문을 보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민생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이건 계속 같이 공통되는 공약을 해보자, 기구를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거고, 금투세는 좀 검토해보자. 그리고 요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추석 연휴에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 대책 협의한다. 이것이 가장 눈에 띄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나 AI,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이라든지
가계, 소상공인 부채 완화 이건 25만 원이나 연결되는 것이고요. 육아휴직이라는 디페이크 성범죄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합의된 것은 지구당 부활 예, 이 부분까지 공동 발표문에 이렇게 빼곡히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지구당 부활 빼놓고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민생 관련된 합의된 부분을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된 것이라기보다는 해보자라는 것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만나는 데 의미가 있다. 만나서 뭔가 지금 당장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만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두 대표 간 이뤄진 40분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도 관심인데요. 3대3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머리나 한동훈 대표 머리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단둘이 얘기한 거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정되지 않은 독대라는 거 하나 그리고 뭐 10분, 20분도 아니고 40분이나 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얘기했던 모두 발언에서 기싸움 팽팽하게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까지 이야기한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40분 동안이나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둘이 얘기했다? 굉장히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정치 질서가 어떻게 흘러가다 보면은 이 독대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만 틀림없이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 이 내용은 뭔가 두 사람이 결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최상병 특검 법안과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문제 등에선 이견이 여전히 컸습니다. 사실 이들 두 문제는 두 대표의 의지만으로는 합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최상병 특검은 이미 그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소위 얘기해서 최상병 관련된 수사를 한 이 부분이 공수처까지 해서 미진하다 특검으로 가자라는 얘기. 그래서 한동훈 대표 제3자 특검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보공작이라는 프레임으로 그것도 조사하자. 그러니까 받겠다라니까 그 다음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당 내에서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야, 한동훈 대표는. 근데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은요, 이건 야당에서는 다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대표의 의지로 합의할 수 없는 거는 최상병 특검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고 제3자 특검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은 받으면 가능하나 정부에서 안 받는 겁니다. 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부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치력이에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기시다 퇴임 전 정상회담, 이번엔 물 반잔 채울까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회 방한이 이번 주인 6일에서 7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기시다 총리가 세 번째 방한을 하게 되는 건데요. 퇴진을 앞둔 상황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그때 총선 전에 방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뜯어 말렸어요. 오지 말라고. 예. 당신이 지금 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안 좋게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반일 감정이 더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막았는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온 겁니다.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 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니 이제 퇴임할 사람인데 퇴임할 사람이 한국에 왜 오냐? 놀러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시다 총리가 내부에서 일본 국민들한테 20% 정도밖에 지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물러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물러날 때 물러날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물러나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재임 기간 동안 한 것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과 관련된 것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유리하게 갔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은 단 한 번도 이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10원 한 푼 내지 않았어요.
이거를 우리 정부에서 이의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거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성과를 거둔 것이고요. 사도강산도 마찬가지고요. 퇴임 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킹메이커 내지 영향력 확대하는 그 지분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에 한국 정부가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씁쓸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재임 기간 기시다 총리는 상당한 외교적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흡한 태도로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도광산까지 외교 참사라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어떤 의제 가지고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막판 의제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이거는 의제 조율을 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기시다가 결정할 사항이 없어요. 지금 결정해봤자 다음 총리가 뒤집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시다의 한국행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 일본에 자기 영향을 남기기 위한 것밖에, 자기 자랑하러 온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은 한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 계속 독도 방어 훈련 절대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런 방구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 국민들한테 오해받을 짓이거든요. 외교적으로 일본과 잘 지내겠다라는 걸 알겠는데 잘 지내는 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내 것을 지키면서 잘 지내는 것이지 내 걸 퍼주면서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독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겠죠? 알고 있으면서 이런 거 하겠죠? 섭섭합니다. 이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퇴임 전 자위대 헌법 명기를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의 속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저 헌법에 자위대가 아니라 자위군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끊임없이 주한미군에 돈 들어가는 거 빼고 여기에 주한미군 대신 주한일군이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맞대응할 수 있는 그 범주를 일본한테 역할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는 헌법상 자위대가 자위군으로 명시가 돼야 외국의 파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미일 동맹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한미일 동맹은 아니고 한미일 군사협력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빠지고 일본 자위군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것까지 총 길게 봐서 일본에서 평화헌법을 지금 특히 구조를 바꿔서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헌법에 명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문제도 회담에서 언급이 될까요? 굳이 언급하겠습니까? 별로 언급 안 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대신 알아야 될 것은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 탱크는 1000여 개가 됩니다. 오염수 방류로 탱크가 비게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해체하겠다라는 건 겨우 21개거든요. 계속 앞으로 해체한다라는 거예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현 가서 생선회 먹는다, 안전하다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이제 후쿠시마 방류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굉장히 많다는 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는 좀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언급 안 할 싶어요. 거예요. 네. 예, 언급 안 하는 이유는 언급해봤자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에 유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의 방한 결과에 따라 정부에 대한 여론 향배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남은 물컵의 절반을 일본이 채워줄 거다 이렇게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기대하겠는데 남은 물컵에 채우는 그 절반을 뭘로 채울 것인가? 이 절반을 자위군으로 채울 것인가? 독도 방어 훈련 하지 말라는 걸로 채울 것인가? 뭘로 채울까? 그 컨텐츠는 우리 국민의 여론에 따라 그 향방에 갈릴 것이다 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네.
생생법률수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생법률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